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치과병원 강정인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불러주신 기회를 주신 오스템 임플란트 관계자분, 대한노년치의학회 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전 주의 강의에서 구강노쇠의 대략적 정의와 노인의 구강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면 저는 좀 더 실질적인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노인의 구강 건강과 전신노쇠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구강노쇠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노인 환자가 치과 진료실에 내원을 하였다면 어떻게 진료해야 할까요? 여기에 관한 실마리를 본 강의에서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이전 주의 강의가 구강노쇠와 노인의 구강건강 관리의 필요성의 근거를 주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지난 1년 동안 저희 노년치의학회에서 그 실마리를 푸는 과정의 일환으로 구강노쇠의 진단과 관리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발표 내용과 동일한 주제와 내용으로 2월 25일 오스템 패컬티 세미나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 가능 연령이 줄어든다는 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 인구, 노령화 지수의 증가에 따라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고 의존적 노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반적 사회 구조와 의료 체계의 변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치의학계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를 논함에 있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노인증후군입니다. 노인증후군이란 개체의 항상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노인에게서 다양한 장기 및 기관의 장애가 점차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다인자적 건강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특정 질환의 경우에는 하나의 기여인자에 의해 발생하고 다양한 증상이 발현되는 데 비해 노인증후군의 경우 복수 이상의 다양한 원인이나 기여인자에 의해 발생하며 그로 인한 증상은 하나의 증상으로 발현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노쇠나 선망이 있으며 특정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과 기여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진단적인 접근보다는 발현 증상과 표현형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노인증후군의 대표적 예의 하나인 노쇠는 대내외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하는 내부적 능력이 약화되어 장애, 입원, 장기 요양, 사망과 같은 부정적 건강 결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로 생물학적 항상성이 감퇴된 상태를 지칭합니다. 감염, 낙상 등의 이벤트가 있을 경우 건강한 노인의 경우 바로 회복할 수 있으나 노쇠한 노인의 경우 의존적 상태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노쇠를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이 고안되어 있으나 위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라이드의 기준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체중 감소, 피로, 활동량 감소, 보행 속도, 악력 감소의 5개 항목 중 3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노쇠한 노인으로 진단됩니다. 아래의 표는 경희대 가정의학과에서 주축이 되어 진행한 한국 노인 노쇠 코호트에서 제시한 자료로 한국인에 맞는 형태로 개량한 기준이며 전체적인 틀은 위에 제시하고 있는 프라이드의 진단 기준과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기준이 진단을 위해 유용하게 쓰이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캐나다에서 고안된 다양한 표현형을 기반으로 한 진단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노쇠의 정도를 파악하기에 더 유용한 기준입니다. 70개 아이템 중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하여 점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며 노쇠의 정도를 좀 더 정밀하게 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쇠한 노인의 증가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전체적 사회적 비용과 의료 비용의 감소를 위해서는 전노쇠에서 노쇠로의 이행 방지를 위한 노쇠 위험인자를 미리 발견하여 중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고령사회와 노인의학계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노인의 구강 건강이 인지기능, 저영양, 심리적 안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전신 노쇠를 유발한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강 노쇠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구강 노쇠란 노화에 따른 구강 아간면 영역의 기능 저하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구강 아간면 영역의 기능 장애뿐 아니라 전신 노쇠, 기능 장애 및 의존, 장기 요양 및 사망 등 부정적 건강 결과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태를 모두 통칭합니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2014년에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구강노쇠는 전노쇠기에서 노쇠기로 전환하게 하는 위험 인자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노쇠를 조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강 기능을 회복하여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으나 전노쇠환 환자를 조기 선별하여 구강노쇠의 관리와 조절을 통하여 노쇠로 전환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의과에서는 노쇠의 개념과 진단 기준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컨센서스를 확립하고 예방, 치료 각각의 단계에 맞춘 근거 기반의 진료 지침이 개발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사회적, 학문적 필요성에 기반하여 저희 대한노년치의학회에서는 치과의사협회 정책의료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구강노쇠의 임상진료 지침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임상진료 지침의 목적은 1차 치과 진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의 구강노쇠 임상진료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검색된 문헌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맞게 개발한 구강노쇠 진단 기준을 고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진료 지침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의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 기반 방법론에 기반하여 개발하였으며 기존에 개발된 구강노쇠 특이적 진료 지침의 부재로 수용 개작의 방법이 아닌 신규 개발의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진료 지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급 병원이나 치과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의 1차 의료 현장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치과의사가 구강노쇠의 진단 및 예방적, 치료적 개입을 통하여 구강노쇠와 전신노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설정된 진료 지침의 범위에 맞추어 9개의 핵심 임상 질문을 도출하였고 이 중 2개는 구강노쇠의 선별검사 및 진단 카테고리에 해당되며 나머지 7개는 구강노쇠의 중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각 핵심 임상 질문에서 키워드를 도출하여 아주대학교 의학문헌정보센터에 의뢰하여 펀메드와 스코퍼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문헌 검색을 시행하였습니다. 1차 스크리닝 후 약 14,084개의 문헌이 검색되었습니다. 중복 문헌 제거 및 초록 검토, 전문 검토의 과정을 통하여 총 47개의 문헌이 도출되었습니다. 각 문헌별로 근거표 작성, 질평가의 과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질평가 도구로는 암스타, ROB, 로반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핵심 임상 질문별로 도출된 문헌에서 권고안을 도출하였으며 각 권고안의 근거 수준과 권고 등급은 대한의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급화 기준에 입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도출된 권고안의 최종 합의를 위하여 전문가 합의를 실시하였으며 델파이 합의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노인치의학, 구강아간면 외과학, 구강내과학, 치과보철학, 예방치의학, 치위생학 분야 전문가 7인을 패널로 조빙하여 델파이 합의를 2라운드에 걸쳐 진행하였고 최종 권고안 15개를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강노쇠의 선별검사 및 진단과 관련하여 6개, 중재와 관련하여 9개, 총 15개의 권고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구강노쇠를 조기 선별하고 중재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는 많은 문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진단 기준에 입각하여 구강노쇠를 진단할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까지 오랄 프레일티, 오랄 하이포펑션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펀메드에서 검색한 문헌들의 개수입니다. 약 90% 가까운 문헌들이 2020년 이후에 출판되었고 80% 이상의 문헌들이 일본 문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다음 두 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환이나 상태에 관하여 후속 연구를 이어가거나 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 상태나 질환에 대한 적절한 명명과 적절한 진단 기준이 개발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2018년에 일본 노년치의학회에서 제시한 구강노쇠 진단 기준을 가지고 있고 타나카 등도 본인의 장기 추적 관찰 연구를 통하여 구강노쇠 진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구강노쇠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및 제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국형 구강노쇠 진단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대한노년치의학회에서는 본격적인 진단 검사에 앞서 설문의 형태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별 검사 항목을 개발하였습니다. 총 1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에 따라 정상,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 위험군이나 고위험군에 속할 경우 구강노쇠 진단 검사를 권고합니다. 본격적 구강노쇠의 진단 항목은 저작 기능, 교합력, 혀의 근력, 타액성 기능, 삼킴 기능, 구강 청결 유지 능력 평가의 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구강노쇠로 진단합니다. 저작 기능 평가는 씹을수록 색깔이 연두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껌을 사용하여 1분 동안 껌을 씹은 후 칼라 차트의 색깔과 비교하여 1점에서 5점 스케일로 평가합니다. 이 중 레벨 1, 2에 해당하는 경우가 저작 기능 저하 위험군입니다. 교합력을 평가하기 위한 1차적인 방법은 덴탈 프리스케일 2라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프레셔 센서티브 필름을 3초간 최대 감압비로 물었다 제거한 후 바이트 애널라이저로 평가합니다. 500N 미만의 경우 교합력 저하로 판정합니다. 일반 의원급 치과 진료실에서는 프리스케일이라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진에 의존하는 대체 진단 방법도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치관이 3분의 2 이상 남아있고 동요도가 2 이내인 잔존 자연치가 20개 미만일 경우 역시 교합력 저하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혀의 근력은 JMS에서 나온 서랍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최대 등척 혀 압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강한 힘으로 혀와 입천장 사이의 풍선형 프로브를 3초 이상 누르고 있도록 하여 측정하며 3회 이상 실시하여 최대값을 산정합니다. 20kPa 이하의 경우 혀의 근력이 저하되었다고 판정합니다. 타액성 기능 평가 역시 장비를 사용합니다. 뮤코스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혀 끝에서 10mm 떨어진 점막의 중앙에 식용겔 200g 압력으로 압접하여 2초간 유지하여 계측하고 3회 연속 측정하여 중앙값으로 판정합니다. 27.9 이하일 경우 위험군으로 판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합력 측정 시와 마찬가지로 치과 진료실에서 뮤코스라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어렵다면 임상 검사에 의한 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항목 중 5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구강 건조, 타액성 기능 저하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삼킴 기능 평가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정 물마심 테스트를 사용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음식물 테스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냉수 3ml를 구강처에 놓고 연하를 지시하여 최대 2번을 반복 시행하게 하여 가장 낮은 경우를 산정합니다. 2점 이하일 경우 장애로 판정됩니다. 음식물 테스트의 경우 냉수 3ml가 아닌 4g의 푸딩을 사용하며 구강저가 아니라 그냥 삼키게 한다는 점이 차이이며 판정은 앞서 말씀드린 계정 물마심 테스트와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구강 청결 유지 능력의 경우 오랄 헬스 어세스먼트 툴 OHAP라는 기존의 툴에서 구강 청결 기준에 대한 기준을 차용하였습니다. 2점 이상일 경우 위험군으로 판정합니다. 진료실에서 선별 검사와 진단 검사를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진료 기록 양식까지 같이 개발하였고 한눈에 구강 노쇠 항목별 위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 사회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은 이미 구강 노쇠의 진단 및 중재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컨센서스가 확립되어 있고 수가 체계의 확립까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진료실에 65세 이상의 구강 기능 저하 의심 환자가 내원하였을 때 구강 기능 정밀 검사 7항목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행하는 7항목은 일본 노년치의학회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에 입각하여 진행되며 이 중 3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구강기능 저하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구강기능 정밀검사에서 교합력 저하, 저서랍, 저작기능 저하, 이 중 한 항목 이상에 해당하고 시진이나 문진이 아닌 제시하고 있는 특정 장비를 사용하여 진단이 진행된 경우 구강기능 관리 가산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관리 계획의 교부와 관리 지도가 이루어지며 여기에 관한 수가는 월 1회 산정이 가능합니다. 초진 진단 후 6개월 이후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본 임상진료 지침과 진단검사 항목들에 관해서는 지난 8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주최하는 내카 공명 원탁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카 공명 원탁회의는 의료계 전반을 아우르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체의 하나이며 여기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었다는 것은 제도화, 수가화하기 위한 충분한 임상적 근거가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얻을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신의료기술 신청 및 급여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의료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월호와 정책의료원 연구보고서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진단 기준이나 치료 및 중재 방식이 장기적으로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개발된 임상진료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임상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해봤더니 효과적이더라 하는 식의 접근은 나의 진료실에서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그 권위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가 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 개발된 술식이나 진단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통용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수가 체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환자에게 진료에 관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치과 진료,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과 진료는 예방적 측면보다는 치아 상실, 틀니 제작 등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에 그에 대한 처치를 하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치과 의사 및 의료인뿐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구강노쇠에 관한 대국민 홍보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야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구강노쇠 진료가 기대될 수 있고 그 결과로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으로 대한노년치의학회 연구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